3. 평행선. 공공기관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그러나 개인 상점들은 평일과 다름없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행색에서도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차림새도 어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른바 양력 설날이었다. 이중 과세를 하지 말자. 읍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되어 보름이 넘도록 마을마다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다녔다. 그런데 이중 과세라는 말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글줄이나 깨친 어떤 사람은 하몬,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면 쓰간디. 그것이야 당연지사 중에 당연지사제. 하는 뜻풀이를 하기도 했다. 읍사무소 직원들은 이중과세가 양력설과 음력설을 이중으로 쇠지 말자는 뜻임을 입에서 쓴물이 나도록 되풀이해야 했고 그때마다 설이야 음력설을 한 번 쇠했지. 언제 양력설이란 것도 쇠습겨? 설이면 그냥 설이제. 음력설은 무엇이고 양력설은 또 무엇이다요? 무담시 있지도 않은 양력설을 맹글어갖고 요리 북새질을 쳐대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의 면박을 당하고는 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금년부터는 음력설을 쇠지 말고 양력설을 쇠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엄마 참말로 갈수록 요상스러운 소리가 나오요. 누구야 무슨 설을 쇠든 말든 놈 제상에 배나라 감나라 살다 보니까 별놈의 간섭 다 듣겠네. 이건 간섭이 아니오. 나라가 정한 법이오. 무엇이라고라? 나라가 정한 법? 할 일도 잔생이는 없는갑다. 이야기는 대개 이런 상태에서 끝나게 마련이었다. 아이고 참말로 연병들하고 자빠졌다. 흐르는 농지개혁법인지 토지개혁법인지는 안 맹들고 기껏해야 설쇠는 법 맹들었구만. 참 속아다 웃을 일이시왜. 금매 말이여. 있는 죽은 놈들이라 설을 2번도 세고 3번도 셀 쌀이 있겠지. 미끈형 째지게 가난한 우리들이야 어디 설을 2번씩 세라고 해도 셀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 양력이라는 것을 일본 놈들도 좋아했는데 양력설을 쇠고 양력을 쓰고 하는 것이 무슨 이문이 있어야 쓸 것이 아니냐 그것이요. 양력을 쓰면 농사절기가 맞기를 혀. 1년 4시절 바뀌는 기운이 맞기를 혀. 양력 써서 농사 망칠 일만 있지 이문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맞고 말고라. 양력이고 양력설이고 다 서양놈들 것인디 나래 감수로 찬찬하니 부자 흔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디라. 서양서 오래 산디다가 서양 여자 거정 마누레로 삼다 본께 서양머리 쫄딱 들어서 대낮에나 서양식 따르라고 그런 법 맹건 건 아니겠소. 그 말 딱 맞는 말이시. 그 영감탱이 안 믿은 것이야 첫大굴 임시부터 믿게. 독립운동 혀땀시로 친이런 것들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대때 그것들하고 딱짝꿍이 되었을 적에 그 들은 배창시 알아본 거 알겠어. 인자 그 영감탱이가 노망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읍사무소 직원이 사라지기를 기다려 이런 투로 입들을 모았다. 그리고 막상 양력설이 되었지만 읍내의 어느 구석에서도 설이라는 느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공공기관만이 관제 휴일을 맞은 가운데 계엄군과 경찰은 여전히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심재모는 우울한 기분으로 병원을 나서고 있었다. 뼈가 상했으므로 부상병을 순천 도립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는 원장의 말이었다. 그냥 골절된 것이 아니라 총상이라서 불구가 될 확률이 크다고 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같이... 부상병은 파리한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면서 총 맞은 것을 죄스러워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고도 불구가 되어버리면 그는 어떤 심정이 될 것인가. 그 죄스러워하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20살이라고 대답했다. 내 잘못으로 평생을 불구로 살게 만든 게 아닌가. 심재모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죽지 않은 것이 다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건 오히려 비겁한 책임 회피로 여겨질 뿐 죄책감을 가볍게 해주지는 못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지휘 아래서 피해를 당한 최초의 부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상하고 다치게 될 것인가. 후송은 기차로 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겠지. 심재모는 이런 생각을 하며 빠른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근무중 이상무! 2명으로 짝지어진 동초가 심재모를 향해 기운찬 목소리로 근무 보고를 하며 경례를 붙였다. 계속 수고하라. 심재모가 절도 있게 경례를 받으며 그들을 지나쳤다. 어쨌거나 부하들이 떡을 배불리 먹게 됐지 생각하며 그는 거리를 휘둘러 보았다. 서울 기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읍내 분위기처럼 두 부하한테서도 서울떡을 먹었다는 기색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어제 읍내 유지라는 사람들이 군인들을 위해 떡을 해내겠다는 제의를 해왔었다. 설이 되었는데 고향으로 설쇠로도 못 가고 타향에서 고생하는 것을 위로하겠다는 명목이었다. 심재모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망설였다. 자발적인 행동이긴 했지만 민폐가 되는 것은 분명했고 특히 우리가 이런 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냐는 그들의 말이 귀에 거슬렸던 것이다. 군인들이 자기네들을 위해 봉사함으로 자기네들이 그 노고를 위로하겠다는 투였다. 그러나 그 거슬림을 거절의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었다. 그건 자칫 트집이 되고 감정의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임을 읍장님께 보증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며 그는 헛웃음을 쳤던 것이다. 그의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유지들은 따라서 껄껄거렸고 그는 떡 한 가지에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중과세 폐지, 양력과세 시행이라는 행정계몽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싸늘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문을 닫아건 공공기관의 모습이 이상하게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도 철저하게 먹혀들지 않다니 심재모는 자신의 가슴을 떠밀어내는 차가운 손들을 섬뜩하게 느끼고 있었다. 심재모가 경찰서장과 마주친 것은 읍사무소 정문 앞이었다. 서장의 태도로 보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령관님,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염상구 안에 청년 단장이 금융조합장 집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답니다. 서장은 얼굴이 긴장된 것만큼 빠르게 말을 해치웠다. 횡포라니. 그 사람 뽐내는 재주라는 칼 던지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건가요? 심재모는 그저 심드렁하게 묻고 있었다. 그건 이미 꺼림칙하게 염려하고 있었던 점이었다. 전화가 걸려와갖고 자세한 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형사부장을 앞서 보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다. 그런 사건에 형사부장이 갔으면 됐지 누가 또 더 가겠습니까? 심재모가 앞서 걸음을 옮겼다. 글쎄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떨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형사부장한테는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이 엄연히 있습니다. 체포권 발동에 범인이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첨가될 것이고 형사부장이 범인을 체포해 오지 못하면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것이요. 심재모의 음성은 냉랭했다. 서장 권병재는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의 깡마르고 큰 키의 뒷모습이 오른쪽 어깨에 매달린 쭉 꽂은 외먼 소총과 함께 여느 때 없이 견고하고 냉정해 보였다. 염상구는 유주상의 집에서 거칠 것이 없이 마음껏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유지라는 것들이 작당을 하고 유주상이 놈이 앞으로 나서서 자기의 청년단장 자리를 빼앗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염상구는 세상이 뒤집히는 낙담과 함께 그놈들을 한꺼번에 칼질을 해서 끝장을 내고 말겠다는 불길이 치뻗어 올랐던 것이다. 염단장, 내가 먼저 당한 사람으로 염단장 기분이 어떤지 잘 아오. 하지만 성질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젠 칼질을 하고 나서 쫓겨다니며 살 나이도 아니고 청년단에서 아주 내쫓는 것이 아니라 감찰부장을 맡긴다는데 유가 그놈이야 감투 하나 더 쓰자는 욕심일 뿐이고 실권이야 그대로 염단장 것 아니냐 그 말이오.
내가 심재무한테 당할 때 염단장이 나더러 참으라고 했으니 이젠 염단장이 내 말을 들을 차례란 말이오. 토벌대장 임만수의 그럴듯한 만류였다. 아무리 성질에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이속이 빠른 염상구가 그 말을 되새김질하지 못할 리 없었다. 청년 단장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은 분하고도 창피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다고 순순히 단장 자리를 빼앗기고 옛날 자리로 물러나 앉을 수는 없었다. 비비 꼬이는 오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유가놈의 콧대를 일단 부러뜨려 놓기 위해서라도 한바탕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가 그 결정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디 복날 개새끼 맹기로 그냥 당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가놈한테 한바탕 곤조통을 부려야 쓰겄어. 염상구가 입 언저리에 잔뜩 힘을 넣는 바람에 위아래 님술이 속으로 말려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야 믿져봐야 본전 장사니까 나쁠 것 없어. 임만수가 꺼진 콧잔등에 주름을 잡으며 동의했다. 그래서 그 길로 유주상의 집으로 쳐들어간 것이다. 야이 니 애미하고 붙어먹다가 족대감지 부러져 꼬드라질 놈아! 아직도 이 염상구가 누군지 모르겠냐? 요것이 6번째 칼인께 똑똑하니 봐. 요런 시부랄 놈아! 마당 가운데서 목청껏 소리치며 염상구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마루 쪽을 향해 민첩하게 던졌다. 칼은 허공을 가르는 소리를 짧게 뿌리며 날아가 기둥에 박혔다. 그 칼이 박힌 언저리에는 이미 5개의 짤막한 칼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내 솜씨가 어디여? 또 새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것인께 똑똑하니 들어. 첫 번째 칼은 이놈 오른쪽 눈구녕, 두 번째 칼은 이놈 왼쪽 눈구녕, 세 번째 칼은 이놈 심장, 네 번째 칼은 이놈 배꼽, 다섯 번째 칼은 이놈 족대감지, 요번 6번째 칼은 이놈 붕알 오른쪽 새알을 맞춘 것이다. 이것이야! 염상구는 옆에 서 있는 유주상이를 곧 씹어먹기라도 할 것 같은 험상궂은 얼굴로 노려보며 말을 마디마디 질겅질겅 씹어서 뱉고 있었다. 그는 칼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똑같은 말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풀이했고 설날이라고 한복을 차려입은 유주상은 버선발로 마당 가운데 끌려나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토끼가 질질 흐르는 말을 꼼짝없이 다 듣고 있었다. 염상구는 나지막한 소리로 그 말을 질겅거리고는 다시 느닷없이 목청을 뽑아 온갖 상스러운 욕을 섞어 한바탕 사설을 들어놓은 다음 왼손에 몰아진 칼을 뽑아 던지는 것이었다. 유주상의 식구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대문이며 담에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겹으로 매달려 있었다. 야이 니놈 딸년하고 붙어먹다가 족대감지 부러져 뒤질 놈아! 개새끼도 지 밥통 차면 쥐인이라도 물어뜯고 댐비는겨. 요런 개족같은 놈아! 이놈이 날 개만치도 못하게 보고 내 밥통 뺏으려고 했지. 에라이 똥구녕으로 바람 넣어 배돼지 터져 죽일 놈아! 나가 바로 염상구여. 요것이 니놈 붕알 왼쪽 새알 맺힐 7번째 칼인께 똑똑하니 봐! 염상구의 손에서 다시 칼이 날아갔다. 그때 형사부장이 대문께의 사람들을 해치며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이 상구! 아니 염단장! 다급한 김에 이름을 불러버린 형사부장은 얼른 직함으로 고쳐 부르며 의아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사람이 서너 명쯤 칼을 맞거나 총을 맞고 나자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승님, 어쩐 일이시오? 염상구가 비웃음 서린 얼굴을 뒤로 돌렸다. 장 부장님, 계엄사령관은... 유주상이 말을 더듬거리며 허둥지둥 형사부장의 뒤로 붙어 섰다. 그 황망한 꼴을 보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끌끌 혀차는 소리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조심스럽게 번져갔다. 가세, 사령관이 부르네. 잡아 오랍디요. 나도 볼일 다 봤소. 염상구는 기둥을 향해 느린 걸음을 옮겨놓았다. 장 부장님,
저놈이 칼을 던지며 날 공갈 협박하고.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더라. 누가 굴러온던 신세 백긴들 빼라고 그럽디요? 형사부장이 유주상의 말을 무지르며 눈을 흘겨 짓뜨고는 돌아서 버렸다. 기둥에 박힌 칼 7개를 다 뽑은 염상군은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유주상에게로 다가갔다. 내 칼에 맞은 자리는 앞으로 신압으로 썩어 들어갈 것이다. 어째 그런지 아냐? 내 칼에는 귀신이 붙었다 그것이오. 나가 미리 말한 자리에 영축 없이 칼이 꽂히는 것을 니놈 눈으로 똑똑하니 봤지야. 그것이 다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여. 니놈 좆대 감지는 오늘 밤부턴 못 쓰게 될 것이다. 좆대 감지고 붕알 2쪽 3알이고 칼마저 귀신부터 불었은께 꼴려서 쓸 리가 있겠냐? 나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오늘 밤에 네 마누의 뱃돼지를 한번 올라타 봐라. 염상구가 째진 실눈으로 유주상을 노려보며 나직나직한 말이었다. 여우 목도리를 코 언저리까지 밀어올리며 나간댁은 잔기침을 하고 있었다. 한속이 들며 찬바람이 전신을 싸고 도는 것이 아무래도 구들장 짊어질 만큼 몸살이 도질 징조였다. 몸치장만을 위해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나온 것을 나간댁은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다. 추위를 막고 한속을 푸는 데는 여우 목도리가 긴 털목도리를 당하지 못했다. 긴 털목도리로 머리를 감싸면 따라서 귀마개가 되었고 나머지로 목을 감아 돌리면 코까지 감싸게 되었다. 그러나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털목도리를 가지러 갈 수가 없었다. 변호사를 만나면서 차원하고 볼품없이 털목도리를 감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간댁은 몸을 푸들 떨며 여우 목도리를 또 코 언저리로 밀어 올렸다. 여우의 유리 눈이 햇빛을 반짝 퇴소안했다. 코로 맞바람이 통하면서 속살이 으실으실 추워지고 있었다. 숭악한 물건들. 나간댁은 혼자 소리를 흘리며 어금니를 맞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병이 날만도 하다고 스스로 진단하다가 불현듯 그들의 생각에 부딪혔던 것이다. 유지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보증서에 도장 찍기를 외면하고 말았다. 유지급으로 최소한 5의 도장만 받아오면 장담은 못해도 1심에서 풀려날 가망이 보입니다. 공직자의 보증이면 더 효과가 큽니다. 변호사의 말이었다. 5이야 누워 떡 먹기다. 그녀는 남편이 풀려날 길이 환하게 열려 있음을 보며 기차가 느린 것을 조바심했었다. 그러나 그건 엄청난 오산이고 착각이었다. 막상 사람들을 찾아 나선 그녀는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냉혹한 인정의 얼음벽에 이마를 부딪혀가며 절망적인 현기증에 비틀거려야 했다. 원래 공직자란 공정한 자리를 지키기에 공직자라 했는데 공직자가 개인에 대한 보증을 쓰는 것은 위법입니다. 읍장의 말이었다. 글쎄요. 보증을 서줬으면 좋긴 좋겠는데 말이요. 그것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상 문제가 되어분께로 내 뜻대로 되들 않는구만이라. 윤삼걸의 말이었다. 67명을 찾아다녔지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발뺌하고 외면해버렸다. 그들은 모두 남편과 친하다는 사람들이었고 남원장에서 기생 끼고 사흘거리로 술판을 벌이던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다. 자해병원 전원장이었다. 당연히 보증을 서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집행유예도 형은 형인데 형을 사는 몸으로 보증인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고, 더구나 제가 보증을 섰다가 오히려 정 사장님한테 불리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변호사한테 일단 알아보시고 좋다고 하면 언제라도 도장을 찍겠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더니 변호사는 전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했다. 결국 보증인 서명은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순천걸음을 나서게 되었다. 아, 세상 인심이란 이런 것인가. 나간댁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탄식을 수십 번도 더 곱씹었던 것이다.
거절을 당하고 돌아서면서는 배신감이 일으키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그 탄식을 토했고, 더는 찾아갈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절망감이 몰아오는 상심을 이겨내지 못하며 그 탄식을 뿌렸고, 신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남편의 재판이 어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는 고적감에 빠져드는 두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며 그 탄식을 앓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 탄식은 솟아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은 긁히고 멍이 들었다. 믿을 것은 돈뿐이다. 그녀는 다시 이 다짐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추슬렀다. 돈은 그녀가 의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팡이였다. 어디 두고 보자. 너희 놈들 없어도 기어코 1심에서 풀려나고 말 것이다. 술도가를 다 팔아 없애서라도 1심에서 풀려난단 말이다. 그녀의 마음은 각오인지 오기인지 모를 것으로 서리발처럼 차갑게 일어서고 있었다. 멀리서 기적이 울려왔다. 나간댁은 돈보따리를 겨드랑이에 바짝 끼었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됐군요. 신원 보증인이 필요한 건 내가 맡은 일만이 아니라 검사 영감이나 판사 영감이 일 편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미간에 주름을 잡은 변호사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시상인심이 그리 독하고 야박한지는 처음 알았구만이라. 근데 어쩔 것이오. 안 될 일 잡고 실갱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보증서 대신 비용을 더 써서라도 제발 1심서 풀려나게만 해주시시오. 나간댁은 성급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글쎄올시다. 이게 딴 사건도 아니고 사상 문제가 되나서. 변호사는 몸을 뒤로 젖히며 눈을 내리감았다. 나간댁은 그만 가슴이 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변호사의 일거일동은 그대로 가슴에 와 박히며 감정의 명암이나 농담을 제멋대로 지배했다. 나간댁은 숨기를 고르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다. 사상, 사상. 그놈의 소리만 들으면 발작이 일어나려고 했다. 그 모양도 형체도 없고 그래서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것이 아들을 망치고 들더니만 이제 자신과 남편을 올가매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이리 시켜가며 집안을 망치려 들고 있었다. 변호사의 입에서도 유지라는 것들의 입에서도 사상 문제라는 말이 을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남편이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나간댁으로서는 그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부모가 자석이 불쌍해서 돈을 준 것인데 아니구만요. 아니어라. 나간댁은 황급히 말을 삼키고는 좌우당간 변호사님 심으로 안 될 일이 없을 것인 게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폴 걷어붙이고 나서 주시시오.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말을 했다. 그녀로서는 부모가 자식이 불쌍해서 돈을 준 것뿐인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말을 혀가 닳도록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 말의 되풀이를 영 듣기 싫어했다. 더 난처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변호사가 젖혔던 몸을 바로잡았다. 나간댁은 엉겁결에 자리를 고쳐 앉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또 무슨 문제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하면서 현기증이 일었던 것이다. 그 무당 처녀 말입니다. 서로 말을 맞춰야 하는데 영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하제라? 나간댁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곧 나하고 면회를 하게 돼 있으니 아주머니도 함께 가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게 설득시켜야지요. 영 말을 안 들어뿔면 어찌게 됩니까? 그야말로 골치 아파지지요. 아주머니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렇다고 정 사장님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거짓으로 꾸민 죄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 되면 죄가 제일 가벼운 게 무당처녀입니다. 아이고 신령님. 나간댁의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흘러나온 소리였다. 염상구에게 매질로 낙태를 시키게 한 죄의식이 머리를 쳤고
소화가 신령님의 영험을 받아 그 사실을 알아내고는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스쳤던 것이다. 변호사가 소화에게 요구한 것은 사건 조서에 맞도록 모든 일이 나간댁이 아닌 정 사장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화라는 젊은 무당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래야 빨리 풀려난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일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야 모두에게 이롭다. 별의별 말로 다 설득하려 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봐주려고 해도 피고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봐줬느냐며 검사는 진술부터 일치시키라고 짜증스러워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했던 것이 실패가 되면서 큰 문제로 둔갑하자 변호사는 신경질이 오르고 있었다. 예상보다 한결 많은 변호비를 이미 수중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젊은 무당이 회방을 놓는 바람에 일이 질질 늘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는 그 무당을 미워하지는 못했다. 얼굴이 핏기 없이 파리하긴 했지만 그 미모가 눈길을 사로잡았고 예사롭지 않게 살이 분명함이 마음을 이끌리게 했다. 가십시다. 시간이 다 됐어요.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간댁은 따라 일어서며 울상을 지었다. 소화를 만난다는 것이 이상스럽게도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그녀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낙태를 시킨 일 말고도 또 하나 자격지심이 있었다. 이번에 소화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점이었다. 아들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는 것을 생각하면 더없이 미안하고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아들의 애를 임신한 그 음흉한 마음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미움이 바늘 끝으로 솟았던 것이다. 변호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나간댁은 그 뒤를 따르며 체념적인 한숨을 물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남편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가 죄를 짊어졌어야 일이 더 수월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를 또 했다. 남편을 사상 문제와 연관시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곤 하는 후회였다. 일반인이 여기 출입하는 건 원래 위법입니다. 특별 조치를 한 것이니 이를 틀림없이 성사시키고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면회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변호사가 낮으면서도 빠르게 한 말이었다. 나간댁은 가슴의 두근거림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번 고개를 든 불길한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변호사의 면회장은 일반 면회장과는 달리 독방이었고 그 가운데 책상 하나와 의자 4-5개가 놓여 있었다. 담배를 빨고 있는 변호사 옆에서 나간댁은 무슨 수로 소화의 마음을 돌릴 것인지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남자 한복 차림의 소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간수가 뒤를 따랐다. 나간댁은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며 소화와 눈이 마주쳤다. 소화는 멈칫하는 것 같더니 그대로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간수가 손가락질한 의자에 소화는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긴 자태 그대로 조용히 자리 잡았다. 수고하셨어. 곧 끝내리다. 변호사가 간수에게 눈짓하며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었다. 간수는 무표정한 얼굴인 채로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얘기하십시오. 변호사가 의자에 앉아 독촉하듯 말했다. 그때까지도 나간댁은 소화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소화가 입고 있는 남자 한복에 신경을 썼던 것이다. 남편과 소화가 순촌으로 넘겨지자마자 자신을 찾아왔던 여자. 그 여자가 해다 입힌 것일 게 분명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그 여자를 냉정하게 대했던 일이 큰 가시로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날은 치운디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나간댁은 인사치레부터 했다. 그때까지 반쯤 수그러져 있던 소화의 고개가 느리게 들어올려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눈도 차츰차츰 크게 뜨이어갔다. 고개가 똑바르게 되면서 제 모습을 갖춘 두 눈은 얼굴이 야윈 탓에 평소보다 한결 커 보였다.
그 큰 눈은 정면에 앉은 나간댁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간댁은 그 눈을 마주보는 순간 왈칵 무섬증이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아무 표정이 없는 창백한 얼굴에 박혀있는 커다란 두 눈. 그 눈에서는 이상스런 냉기와 함께 섬뜩한 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저것이 신들린 무당눈이다. 나간댁은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변호사가 재촉했다. 그러나 완전히 기가 질려버린 나간댁은 고개를 들 수도 무슨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끝까지 안 올 줄 알았더만. 내 거짓말이 필요해서 왔구만요. 소화의 음성이었다. 나간댁은 얼결에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눈이 여전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가 다 잘못이었어. 나가 죽이려니요. 나간댁은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며 이런 말을 토해냈다. 그녀는 자신이 존댓말을 쓰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개 들고 날 봄수로 말하시오. 나간댁은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고개를 들고 소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가 다 잘못이었어. 나가 죽이려니요. 소화는 냉담한 얼굴인 채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나간댁을 주시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번갈아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요분이 이래서꺼정 날 천한 무당으로 취급했다거는 신령님 노하심을 모면할 것이요. 알겠구만요. 나가 다 잘못이었어라. 신령님 앞에 약지오시오. 날 정사장님하고 똑같이 알겠다고. 하모니라, 약조 허지라. 얼른 입으로 약지오시오. 예, 신령님. 기자님을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모셔 요번 일이 풀리도록 약조 드립니다. 소화의 눈길에 묶인 나간댁은 합장까지 하고 이렇게 내었다. 되었어. 인자 변호사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소화는 변호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소화는 들몰댁을 통해 나간댁의 태도를 들었던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었는데 면회 한 번 오지 않았고 변호사도 자신의 일에는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았다. 정 사장이 풀려나면 따라서 풀려나겠지 하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낙태가 되었을 때 병원으로 찾아와 그리도 가슴에 못을 박던 나간댁의 냉혹함을 생각하면 능히 자신만을 감방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변호사가 말을 맞추기 위한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나간댁을 한 그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였다. 나간댁이 끌려들지 않으려면 어찌할 수 없이 자신의 일도 돌보게 될 밖에는 없는 일이었다. 나간댁을 끌어들이기 위해 변호사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했던 것이다. 정하섭에게 지향 없이 끌려가는 마음과 나간댁에게 버림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과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소화는 구분짓고 있었다. 처음의 몸가짐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곧게 앉아서 변호사의 물음에 답하고 있는 소화를 나간댁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대한 그녀의 모습은 돈 전대를 허리에 차느라고 치마를 걷어올리며 볼을 붉게 물들이던 처녀가 아니었고 낙태를 하고 몸져 누워 가슴 아픈 소리에도 아무 대꾸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던 색시도 아니었다. 오늘의 모습은 그 누구의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괴기를 품은 무당 소화, 바로 그것이었다. 그 무서운 괴기가 우리 집에 미치지 않게 꼭 뒷수발을 해서 남편과 함께 풀려나게 해야지 하고 제3 마음을 다지고 있는 나간댁은 벌교를 떠나올 때보다 훨씬 심해진 한속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고흥반도를 왼쪽에 품은 보석만의 한겨울의 낙조가 선연한 적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바닷물 위에 싱그러운 붉은 황금빛 낙조가 반짝이는 윤기를 튕기고 있는 보석만은 여느 때 없이 풍만한 자태로 넘실대고 있었다. 그건 황금이 끓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였고
서위어가는 햇살이 그려내는 뜻모르게 현란하고 고운 한 폭의 그림이었다. 현란한 빛의 덩어리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싱싱한 생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선연한 적황빛이 반사되어 구흥반도도 조성면 일대도 장흥군 해변도 그 빛으로 적셔지는 것 같았다. 주월산 마루에서는 보성만 일대가 한눈으로 바라보였다. 눈 아래 조성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구흥반도 해변과 오른쪽으로 장흥군 해변을 거느린 보성만의 물길은 멀고 멀게 펼쳐져 있었다. 참말로 장관이구만이라. 낙조를 바라보고 있던 조성책 오판돌이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보성만의 눈길을 받고선 염상진의 대꾸였다. 그는 낙조가 그려내는 신비스럽고도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것이 바다에 햇빛이 반사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대로 벼가 익어 있는 농토였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아니, 그따위 망상은 부질없는 것이고 저 바다만이라도 저 빛처럼 어족이 풍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문자 그대로 황금어장이었더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늘어날 길 없는 땅에 매달려 허덕이지 않고 바다를 헤쳐나갔을 것이다. 그리하여 땅이 해결하지 못하는 빈궁을 바다에서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바다는 자갈밭처럼 척박하고 메말라 있었다. 바다는 잡어새끼들을 겨우 기르고 있을 뿐이었고 그것도 때를 이루지 못했다. 물고기가 없다면 식용 해초나마 많았으면 또 모른다. 해초마저 없는 바다는 황량한 소금물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모래밭이 거의 없이 뻘밭으로만 이어진 해변에서는 고작 해야 조개 종류나 뒤져내고 꽃게를 잡아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뻘밭에서 꼬막을 캐낼 수 있는 것은 빈한한 사람들에게 다행히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꼬막이라는 것이 빈한을 면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꼬막이 자갈밭에 자갈처럼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꼬막을 캐는 뻘밭 일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다. 꼬막은 찬바람이 일면서 쫄깃거리는 제맛이 나기 때문에 천생 뻘일은 겨울이 제철이었다. 꼬막은 뻘밭이 깊을수록 알이 굵었다. 뻘밭이 깊으면 발이 그만큼 깊이 빠지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용기가 아니었고 무모함은 더구나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생계였다. 꼬막을 잡아야만 하루 목숨을 잇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인네들은 살을 찢는 겨울 바닷바람에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려 맨살을 드러낸 채 뻘밭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소금물을 머금은 뻘의 차가움을 얼음물의 차가움에 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한 뻘은 장단지만이 아니라 허벅지까지 빠지게 해서는 그대로 물고 늘어졌다. 뿐만 아니라 뻘 속에는 여러 종류의 조개들이 박혀 있어서 그 껍질들이 예고 없이 다리를 긁어댔다. 한 차례 뻘일을 하고 나면 조개 껍질에 긁힌 상처가 일삼아 바늘로 긁어놓은 것처럼 온 다리를 실핏줄로 감고 있었다. 앞이 휜 널빤지 위에 왼쪽 다리를 무릎 꿇어 몸을 싣고 왼손으로 단지와 휜 널빤지 끝을 함께 잡고 오른발로 뻘을 밀며 오른손으로 꼬막을 더듬어 찾는 겨울바람 속의 여인네 모습은 그대로 극한에 달한 빈궁의 표본이었고 모진 목숨의 상징이었으며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이었다. 아니, 그것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하안이었다. 염상진은 뻘일을 하는 여인네들을 먼 발치에서 볼 때마다 가슴 푸들거려오는 아픈 떨림 속에서 어금니를 맞물고는 했다. 왜냐하면 뻘밭이 베푸는 크나큰 혜택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미 농토와 마찬가지로 몇몇 있는 자들의 독점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다름 아닌 소금밭이었다. 예로부터 소금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동해 전매권을 행사한 것은 소금밭이 바로 금밭이라는 증거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쓸만한 뻘밭이 제공하는 혜택은 털끝만치도 받지 못한 채 소금밭을 일굴 수 없는 몹쓸 뻘밭에서 조개류나 캔에 근근히 연명해 가고 있었다. 분대장들을 집합시키시오.
염상진이 앞을 바라본 채로 오판돌에게 지시했다. 알겠구만요. 오판돌이 지체 없이 돌아섰다. 염상진은 2개 소대 병력을 이끌고 전진 배치되어 있던 오판돌의 소대와 존재산 줄기에서 합류했다. 그곳에서 다시 병력을 이동시켜 주월산에 이르렀다. 당은 모든 조직의 최우선이며 당 간부는 그 핵심 요소이고 군대는 어디까지나 당을 호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시키려고 만든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당 간부는 우선 보호의 대상이었지 화선 일선에 나서거나 전투병력을 직접 지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은 우선 보호를 받으며 뒷전에 물러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적에 비해 무장도 너무나 허술할 뿐만 아니라 지휘를 맡을 만한 전투 경험자가 없는 형편이었다. 지금의 형편은 실전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전투 병력화를 꾀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간부 당원의 자리만 지키고 앉았다가는 군당 자체가 어찌 될지 모를 형편이었다. 공격 목표는 조성 한 곳이지만 공격 목적은 다양했다. 첫째, 인민들에게 해방군의 건재를 알린다. 둘째, 계엄군에게 타격을 가함으로써 전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대중들 앞에 그 위신을 추락시킨다. 셋째, 벌교와 보성의 중간 지점인 조성을 공격함으로써 계엄군의 전세와 기동성을 파악한다. 넷째, 공격을 승리로 이끔으로써 부하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을 일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방군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지감을 세운다. 다섯째, 무기를 노획하여 전력을 강화시킨다. 여섯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부잣집 창고를 파괴하고 그 곡식을 방출한다. 염상진은 조성을 해방구로 장악할 생각은 없었다. 계엄군의 전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시기상조였고 벌교가 아닌 조성은 해방구로서의 값어치가 별로 없었다. 집합 완료되었습니다. 염상진은 어느덧 그 현란하던 낙조가 변색하고 있는 보성만에서 눈길을 거두며 천천히 돌아섰다. 앞으로 1시간 후에 공격 개시오. 그동안 부하들에게 준비한 저녁들을 먹이시오. 춥더라도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 될 것이오. 4명의 분대장 중에는 하대치와 강동식이 끼어 있었다. 염상진까지 5이 각각 15명씩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다. 오판도리의 조직에 의해 이미 계엄군 1개 소대의 병력 배치는 완전하게 파악되었다. 오판돌은 등량에 있는 발전소를 파괴하자고 제의했었다. 염상진은 신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등량 발전소의 파괴는 전남 남부 지역 일대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다. 특히 관공서들이 입을 피해는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그건 대상 지역을 반이라도 장악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 야산대 활동을 전개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무모한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전기시설이나 통신시설이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부분적인 파괴나 차단으로 장애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런 무익한 행위를 저질러 야산대가 해방군으로서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파괴 집단으로 모략 선전당할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야산대는 진정한 인민의 해방군으로서 인민의 절대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요한 시설들은 해방의 날이 도래했을 때 역시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는 민족의 재산이었던 것이다.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빛이 쓰러져가는 만큼 어스레한 기운이 그 어디에서인지 모르게 퍼져 흘렀다. 바다도 연보라색으로 잠겨가고 들녘도 여린 안개가 낀 듯 흐려지고 산골도 회백색 어스름에 모습을 감춰가고 있었다. 농담이 차츰 진해지는 먹물을 찍어 붓질을 하는 것처럼 어둠살은 순간순간 그 색조를 달리해가고 있었다. 염상진은 자신이 지휘할 부하들과 함께 바위에 은신하고 앉아 주먹밥을 먹고 있었다. 보리가 반 이상 섞인 밥을 김으로 둘러싼 것이었다. 그것 한 덩어리에 짠지 한쪽씩이었다. 밥은 차가웠다. 꼭꼭 씹어 먹도록. 염상진은 2번째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어두워져가는 산골짜기에 눈길을 보낸 채 밥알이 풀기로 느껴질 때까지 씹고 있었다. 어떤 음식이고 씹을수록 맛이 나고 아무리 거친 음식도 제대로 씹어서만 넘기면 체하거나 배탈 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생전에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걸 몸에 익혔다. 밥을 오래 씹으면 그것이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잡곡밥이든 달치근하고 고소한 맛이 감돌고 그 맛은 새로운 식욕을 일으켜주었다. 반찬이 없는 밥일수록 먹기가 험한 밥일수록 꼭꼭 오래 씹어 먹어야 했다. 염상진은 밥을 오래도록 씹으며 1월인데다가 야산때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없는 다행과 천행으로 여겼다. 12월로 접어들면서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한 집들이 숱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시래기죽을 끓여야 하고 1월을 넘기며 죽거리마저 동인하고 말면 술도가를 찾아가 술짓기까지 다툼하며 얻어다 먹다가 2월 들어 더는 견딜 수가 없게 되면 벗어날 길 없는 올가미인 것을 알면서도 장리쌀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작인이면 너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1월에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유월을 장악하고 나서 보니 그때까지 소작료를 걷어가지 않은 쌀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번 혼란을 겪으며 몇몇이 주가 길이 험한 유로 행차를 못한 탓이었다. 그렇다고 확인을 거친 다음 거출되는 상례를 어기고 소작인 임의로 쌀을 갖다 바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작인들은 죽을 끓이는 형편이면서도 소작료 낼 표들은 고스란히 모셔놓고 있었다. 그건 그들이 진실해서가 아니고 지주를 섬기는 마음에서는 더구나 아니었다. 만약 그것을 먹어치웠다가는 내년 소작이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지주들도 그 무기를 믿고 느긋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염상진은 그 벽감한 이들을 모두 걷어들였다. 그리고 부대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구당 19수에 비례하여 고르게 분배시켜 주었다. 염상진은 다시 분대장들을 집합시켰다. 사방은 진한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곧 작전을 개시하겠소. 다시 강조하지만 무리한 작전, 무모한 작전을 전개하지 말도록. 임명우선, 이 점 명심하기 바라오. 분대별 작전이나 전체 작전은 변동 없음. 만약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구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상자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운반할 것. 이상. 산계한 5개의 분대는 면사무소와 지서를 최종 목적 지점으로 삼고 5방향에서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주월산을 넘어 면사무소까지 직선 방향을 염상진이, 그 좌우를 하대치와 강동식이, 그 양옆으로 오판돌과 그의 부하 양점수가 포진할 계획이었다. 그건 염상진을 기점으로 한 오각형 포위 공격이고 오판돌과 양점수 사이가 열려 있었다. 거기가 열려있는 것은 포위 공격 시 최소한의 적의 퇴로를 열어줌을 유념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서가 아니었다. 그쪽은 간척지가 끝나면 바로 바다였던 것이다. 지리에 밝은 오판돌과 양점수를 양쪽 끝에 배치한 것은 벌교와 보성 쪽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지원 병력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공격의 주력은 염상진, 하대치, 강동식이었다. 정각 7시를 기하여 조성면의 전등불이 꺼져버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기습입니다. 적 기습입니다. 심재모가 비상전화를 받은 것은 7시 5분쯤이었다. 침착하라. 적의 병력은? 모르겠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포위당한 것 같습니다. 침착하라니까. 포위 공격인지 정확히 확인해. 통화는 여기서 끊기고 말았다. 심재모는 우선 읍내 병력의 총집합을 명령했다. 비상전화로 보성에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7시 포위 공격. 7시 포위 공격. 목적은 조성면 장악. 그렇게 단순한 전략일까? 일단 현재 상황이 시급하다.
포위 공격이면 적잖은 병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유로는? 심재모는 시계를 보았다. 3분이 지나 있었다. 염단장, 똑똑히 들으시오. 보성에서 유로까지와 보성에서 조성까지와 어느 쪽이 더 가깝소? 지리야 흠해도 유로가 가깝제라. 심재모는 마음을 정했다. 양면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보성에서 조성까지의 거리는 벌교에서 조성까지의 거리보다 2배라는 것은 이미 파악되어 있었다. 자신이 지원 공격을 막고 보성의 병력으로 하여금 유로를 치게 하는 것이었다. 포위 공격을 감행해왔다면 유로의 병력은 그만큼 줄어들어 있을 것이었다. 유로를 치는 것은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인 동시에 보복 공격이었다. 똑똑히 들어라. 경찰 병력을 제외한 전군 병력은 유로면을 기습 공격한다. 길 안내자를 2-3명 확보할 것이며 적을 기습하고 신속하게 빠지도록 하라.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작전임을 명심하라. 심재모가 보성에 내린 명령이었다. 앞으로 30분 이내 조성 방면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 심재모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5분이 더 지나 있었다.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굳어진 얼굴로 대답했다. 좋소. 난 조성으로 출동할 테니 여길 잘 부탁합니다. 심재모가 M1 소총을 불끈 들어올리며 3사람을 훑어보았다. 서장과 임만수, 염상구는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심재모는 기찻길의 양쪽에 난 인도로 병력을 구보시켰다. 국도를 피한 것은 만일에 있을지 모를 매복에 대비함이었고 철로가 국도보다도 직선거리였던 것이다. 1시간 20분에 걸친 줄기찬 구보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총성은 별로 격렬성이 없었다. 심재모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건 싸움이 한 고비를 넘겨 어느 쪽인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수세에 몰린 것이 적이 아니라 아군일 것 같은 예감을 버릴 수가 없었다. 구보를 하면서 몇 번이고 되짚어 보았지만 적들은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전기를 절단한 것이며 저녁밥대를 이용한 것이며 포위 공격을 한 것이며 돌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사전에 적의 탐지에 노출된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재모는 일단 아군이 수세에 몰린 것으로 판단하고 전 병력을 간척론에 2열 횡대로 세워 돌격전을 감행하기로 했다. 다소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법이었다. 적을 무차별 사살하라! 돌격! M1 소총을 잡은 2 팔에 힘을 가하며 심재모는 앞서서 뛰기 시작했다. 지서를 장악한 염상진은 2명의 군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포로가 아니라 투항을 해왔다. 그들은 사회주의 의식을 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 시절에 치안대에서 일했으며 그 뒤 청년단과 경찰의 횡포를 피해 군에 입대했다고 진술했다. 그건 젊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대체로 겪은 경로이기도 했다. 그대들은 부대 안에서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가? 아직까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염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투항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적의 예비에 의한 투항을 위장한 첩자의 침투일 수도 있는 위험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다. 그대들의 혁명 열정을 높이 치하오. 그대들은 이 시간부터 나의 혁명 동지요. 노출의 위험이 없는 한 계속 부대에서 암약하기 바라오. 그것이 혁명과업 수행에 동지들이 맡을 무엇보다 기묘한 임무요. 그래야 할 수 있겠소. 예.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2 군인은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대장님! 적들이 새로 공격을 해오는구만요. 지원부대 같은데요. 하대치가 다급하게 뛰어들며 보고했다. 빨리 몸을 숨기도록. 조직이 곧 동지들과 연결될 것이오. 염상진은 2 군인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허둥지둥 지서를 나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하동무, 퇴각 준비하시오. 염상진이 촛불을 확 불어 껐다. 예상을 앞질러 나타난 지원부대였다. 6번째 목적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속하고 안전한 퇴각만이 남은 일이었다. 염상진 부대는 퇴각을 위해 위장 사격을 가하며 주월산 쪽의 최단 거리를 퇴로로 잡았다. 이미 예정된 작전이었으므로 그들의 퇴각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심재모는 면사무소 뒤의 야산까지 적을 추격한 다음 부대를 정지시켰다. 일단 산속으로 물러서고 있는 적을 더 이상 뒤쫓을 필요가 없었다. 어두운 데다가 적들은 이쪽보다 산속의 지리에 훨씬 익숙할 터이었다. 무모한 전투를 감행하기보다는 이쪽의 피해를 확인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 심재모는 경계태세로 병력을 배치한 다음 피해 상황 조사에 착수했다. 1분 시간이 지날수록 심재모의 마음은 굳어졌다. 반시간 남짓 걸린 점검 결과는 사망 6, 부상 9이었다. 한 개 소대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참담한 피해였다. 경찰 사망자 1명까지 생각하면 심재모는 밝은 날이 올 것이 두려울 지경이었다. 심재모가 더 암담해진 것은 그 다음이었다. 횃불까지 밝혀들고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적의 사상자나 부상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염상진. 심재모는 이빨을 뿌드득 갈았다. 아무리 기습이나 포위를 당한 불리한 상황의 전투였다 하더라도 이쪽의 피해가 그만큼 컸으면 적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싸움이란 힘과 힘이 부딪히는 것이고 힘이 부딪히게 되면 쌍방이 피해를 입게 마련이었다.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적의 피해자는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염상진이란 사내는 부상한 부하는 물론 사망한 부하까지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으려 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존중할 만한 대장다운 면모였다. 그러나 이쪽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었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어쩌면 염상진이란 사내는 바로 그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조성에는 병원이 없었다. 9명의 부상병을 벌교까지 후송하는데 소대병력이 필요했다. 부상자 하나에 들 것에 4명이 동원되어야 하고 경계병도 따라야 했다. 후송부대를 떠나보낸 다음 심재모는 벌교와 보성에 전화를 돌렸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였다. 심재모는 비로소 담배를 피워 물었다. 지원부대가 나타나자마자 퇴각을 해버린 염상진의 조성 공격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되작거려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단 기습으로 치고 그리고 빠지는 작전. 분명 노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그 단순한 작전의 저희를 심재모는 시원하게 잡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생각을 일단 덮어두기로 했다. 심재모는 시계로 눈을 보냈다. 9시 반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무릎 사이에 넣고 있는 M1 소총을 의자 등받이로 옮겼다. 지서장과 신중사가 죄지은 사람들처럼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심재모는 스산한 웃음을 지었다. 싸움의 성패는 병가지 상사일세. 그는 그렇게 속말을 하고 있었다. 지서장님. 예. 지서장이 소스라치며 일어섰다.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해요. 심재모의 얼굴에 짜증스러움이 묻어났고 지서장은 어물거리며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다. 그자들이 말이여. 아까 그 길로 곧장 유로면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리겠소? 밤입니다. 산길이고 흔게 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날을 쓸 이미지라 될 것 같구만요. 심재모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병력을 유로에 투입한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너무 경솔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염려가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적이 그렇게 접전을 피해 퇴각함으로써 생기기 시작한 염려였다. 퇴각한 적이 유로의 병력과 합류한 상태에서 아군이 접전을 벌이게 된다면 그건 완전한 작전 실패가 될 위험이 컸다. 시간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쓰였다. 전기가 끊겼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제 불찰로 그만. 지서장이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자는 것이오. 저기 직접 한 짓인지 여기 박혀있는 세포가 한 짓인지 그게 문제요. 전기 같은 특수시설을 몇 내의 전기를 일시에 끊을 수 있는 자, 그건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오. 이 일대의 전기 기술자를 대상으로 극비리의 조사를 시작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책이 오판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 여기 출신인디 애비 따라 간도살이를 하고 돌아와 조용하니 자파상을 잘하던가 빨갱이로 둔갑했구만요. 간도살이? 예, 간도 땅에서 오래 살았구만요. 간도. 그럼 그도 귀환동포가 아닌가? 심재모의 의식 속에서는 언뜻 짚히는 것이 있었다. 얼마 전에 입산자들을 마을 단위로 분류 검토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 회정리 이구가 편하게 많았다. 그 이유를 묻자 원체 귀환동포 마을이라서요 하는 서장의 대답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귀환동포와 공산주의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 같은데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 귀환동포라는 사람들이 원체 거칠고 그냥 저도 자세한 거 잘 모르겠군요. 서장은 얼버무렸고 자신도 덮어두었던 문제였다. 귀환동포와 공산주의. 심재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신으로서는 그 연관성을 규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서민영 선생이나 김범우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에 새겼다. 보성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2시였다. 보고합니다. 작전 무사히 마치고 귀대했음. 피해는? 전무합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 체포당해 있던 경찰 4명 전원 구출했습니다. 뭐라고? 여태까지 살려뒀더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경찰서장님이 혹시 모른다고 직접 앞장섰는데 그게 적중했습니다. 수고했어. 전화를 끊으며 심재모는 허물어지듯 의자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염상진이 3명의 부상병이 섞인 부대를 이끌고 유로에 도착한 것은 먼 동이 터오는 무렵이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비보였다. 보성 방면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3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해 있었다. 경찰 4명이 탈주했다는 말은 그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심재모. 염상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으며 신음을 씹었다. 그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그런 작전을 펼 수 있단 말인가? 염상진은 두 소나기에 힘을 가하며 부르르 떨었다. 4. 야학의 여선생. 읍내에는 며칠에 걸쳐서 심재모와 염상진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가 분분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추려놓고 보면 결국 누가 이겼느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심재모가 형편없이 진 것으로 소문이 퍼졌다. 그러다가 유로에서 살아난 경찰관 4명이 심재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오게 됨으로써 소문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염상진네한테서 새 집에 은밀하게 전해준 사망 소식이 번지면서부터 심재모의 명예는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내린 판정은 비겼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들이 날개를 달고 벌교, 조성, 보성을 제멋대로 넘나들고 오락가락한 연후에 그런 판정이 내려지게 되었다.